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김춘삼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곧 쌍하고 소리치는 버릇이 있었다.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교양 없는 못된 놈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이 버릇이 고쳐지질 않았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마을 훈장을 찾아가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상의했다. 이에 훈장이 충고했다. 그런 쌍소리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난한 사람에게 10냥씩 자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비는 좋은 충고라고 받아들였다. 혹시라도 쌍소리가 나올 때마다 10냥씩 내준다면 경제적으로 견디지 못할 테니 조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서당에서 나와 어두운 골목을 돌아서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런 쌍, 아이고 다리야.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쌍하고 말했다. 선비는 순간적인 실수였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주위에 있는 거지에게 10냥을 주었다. 선비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볼일을 보러 길을 가던 선비는 개똥을 밟고 말았다. 이런 쌍, 누가 여기다 똥을 쌍. 하며 선비는 순식간에 2번이나 쌍을 말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스무냥이군. 정말 버릇을 고치기 어렵구나. 허나 약속은 약속인데. 선비는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 생각과 함께 걸어가는데 허름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성황당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보기에 가난한 집의 착실한 여자 같았다. 이에 선비는 허리춤에서 20냥을 꺼내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찔러주었다. 그러자 여자가 요사스런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말했다. 자, 어서 물레방아로 가시지요. 옛날 어느 집에서 7살 먹은 어린 처녀를 맏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어느덧 수년의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16살에 접어들자 이제는 음양의 이치를 알 때도 됐다고 여긴 시부모가 성급하게 며느리를 아들의 방에 들여보내 동침을 하도록 했다. 장성한 아들 역시 어린 처가 혹시 음양의 이치를 아는가 싶어서 자신의 거시기를 처의 손에다 쥐어줘 보았다. 이젠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본능적으로라도 알아차릴 것이야. 며느리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것을 만지니 기분이 이상해져 남편의 물건을 계속 조물락거렸다. 그런데 그것이 금세 부풀어 올라 손바닥 안이 가득해져 꼭 터질 것만 같았다. 이에 덜컥 겁이 난 며느리가 얼른 잡았던 남편의 거시기를 놓고는 시부모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아버님, 어머님, 큰일이 났어요. 이에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하길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서방님이 저에게 가죽 방망이를 손에 쥐어주어서 조물락조물락 하였더니 자꾸 커져가지고 밤새도록 놔두면 한 방에 가득 넘칠 것 같아요. 어린 며느리의 이 말에 시어머니는 장탄식을 하며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져도 모른다더니 내가 바로 그 짝이로구나. 염려하지 말고 다시 가서 서방이 시키는 대로 계속하거라.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와서 황급히 부르는데 아버님, 어머님, 또 큰일이 났어요. 그래,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냐? 어머님 말대로 가죽 방망이를 계속 조물락 하였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껐덕껐덕 인사를 해요.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매우 심한 사또가 있었다. 이 사또는 오랫동안 일을 거들은 아랫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몇 년 안 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아니,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어이 자네, 어이 김가야, 이 사람아. 네, 사또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김가 아니었나? 왜 대답이 없는 게냐? 예, 소인의 성은 홍가에 이름은 삼식입니다, 사또. 아 그래, 홍삼식이. 자네가 여기서 일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다음번에는 꼭 기억하도록 하겠네.
아이고,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네. 이에 사또는 매일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민망하여 깊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였다. 곧 종이에 홍합을 그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아랫사람의 성씨가 홍씨임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또는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하던 중 급히 할 일이 있어 아랫사람을 찾는데 이보거라, 거기 밖에 누구 없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이때 홍가가 나타나는데 예, 부르셨습니까? 응, 그래. 근데 저 친구 성씨가 뭐였지? 사또는 또 기억을 못하면 섭섭해할 것이라 생각해 종이를 꺼내 그림을 봐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 친구 성이 뭐였지? 그런데 사또가 그림을 다시 보니 마치 여자의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에 무릎을 탁 치며 그래, 보가야. 자네 성씨가 보가가 맞지? 아니옵니다, 사또. 소인의 성은 보가가 아니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무식한 양반아, 세상에 보가가 어디 있나? 자네 머리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군. 나 역시 그림을 보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며 말하길 그럼 자네 성씨가 옥가가 아닌가? 소인의 성은 옥가가 아니옵니다. 이에 다른 친구가 말하길 이런 멍청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먹물개나 먹은 양반들이 왜 그러는가? 내가 그림을 보니까 딱 그걸 넣고 들락날락 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 자네 성씨가 박가가 아닌가?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감은 나이 70이 넘도록 부인에게 잡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인이 눕게 되자 여종 말자와 몰래 정을 통하며 말자에게 푹 빠져 정신이 없는데 말자야, 내가 네 덕에 이제야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되었구나. 근데 왜 이리 갈수록 예뻐지는 것이냐? 너 때문에 아주 못 살겠네. 못 살아? 아이 참, 대감마님이 못 살면 어떡하나요? 내가 못 살게 괴롭혀 주세요. 허허, 그거야 내 전문이지. 오늘 밤에도 안방으로 건너오거라. 그런데 주인마님이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 같아 너무 무섭습니다. 걱정 말거라. 자리에 누워 오늘 내일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할멈만 떠나면 네가 이제 안방을 차지하거라.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최고. 그리고 잠시 후 아픈 몸을 이끌고 부인이 나와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종과 내 집에서 아주 지지고 볶고 잘하는 짓이오. 허, 사내 대장부가 어찌 한 여인만 품고 산단 말이오. 박대감은 첩이 셋이나 있는데 내 50년 넘게 당신에게 잡혀 산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안 풀리오. 아이고 그게 그리 억울하셨어. 쫄딱 망한 몰락한 양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큰 소리를 쳐. 그래 어디 두고 보십시다. 내 죽어서도 관뚜껑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대감하고 그 기집년을 영원히 괴롭힐 것이요. 그리고 몇 주 후 대감의 부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니, 대감마님, 주인마님이 떠나셨는데 왜 잔치를 여십니까? 화가 나 저승에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살아생전 늘 관뚜껑 열고 나와서 대감마님을 괴롭힌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주인마님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허, 걱정 말거라. 내 그럴 줄 알고 관의 못질을 단단히 해두었으니 걱정할 것 없다. 그래도 주인마님 힘이 장사가 아니십니까? 그깟 나무 관 부서뜨리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허, 이놈 참 겁은 많아가지고 걱정 말래도 내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 묻었단다. 그런데 대감마님, 주인마님께서는 늘 옆으로 돌아서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차, 큰일이구나. 이걸 어쩌지? 그건 그렇고 그걸 내 놈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달을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몹시 음기가 강하여 큰 물건을 가진 남자를 찾고 있었다. 옛말에 코가 큰 사람은 물건도 크다 하였으니 어디 코가 큰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하루는 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코가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의 코를 보니 보통 사람의 코보다 몇 배나 되어 보였다.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에 여인은 몹시 기뻐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물건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고 가머니설로 유인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과부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저녁을 대접한 후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시구려. 처음 만난 내게 이런 대접을 해주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드디어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물건이 어린 아이의 것과 같이 작아 쾌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과부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아니, 코가 이렇게 큰데 물건은 어린아이만도 못하다니. 내가 속았네. 속았어. 하고는 사내를 책망하였다. 차라리 저 큰 코로 하는 것이 낫겠네. 낫겠어. 하고는 남자의 얼굴 위에 엎드려 코를 그곳에 들이밀어 보니 오히려 남자의 물건보다 훨씬 좋아서 자유자재로 문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첫 딸기 울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여인은 그 남자를 얼른 쫓아내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을 달고 사기를 치는 것이오? 얼른 나가시오. 남자는 세수도 못한 채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무슨 놈의 미음이 온 얼굴에 묻어 있어. 당신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소. 이에 당황한 남자가 둘러대길. 그러니까 의원이 그러는데 코에 미음을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복이 온다고 하지 않겠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고 막 돌아서는데 마침 갓 혼인의 새 신부가 된 친구가 물을 기르러 왔다. 신부를 본 노처녀는 물동이를 인 채 첫날 밤 얘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맹수가 첫날 밤 이야기 좀 해주렴. 이에 신부는 생긋이 웃으면서 첫날 밤의 경험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신방에 들어가 앉으니 신랑이 보고 좋아하면서 나를 껴안았어. 그러고는 내 몸을 더듬더니 내 옷을 홀랑 벗기고 안아서 이불 속에 반드시 눕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신랑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 신랑도 옷을 벗고 내 배 위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딱딱한 것을 가지고 내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누르고 휘젓는 것 같았어. 그런데 말이지, 얼마 후에 그만 내 온몸이 갑자기 고단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쪽 빠지면서 정신이 황홀하고 몽롱해지더니 아롱아롱하게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야. 노처녀는 신부의 말에 몸을 흔들며 빨리 말하라며 재촉하였다.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계속 얘기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절로 목에서 탄식 소리 같은 것이 나오더니 나는 무슨 애원하는 것 같은 외마디 소리를 계속 질러댔어.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너무 좋고 흐뭇해 어쩔 줄을 몰랐는데 도대체 신랑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알 수가 없어. 순덕이 너도 빨리 시집가서 겪어봐. 신부가 이와 같이 설명을 하자 얘기를 다 들은 노처녀 순덕이는 흥분을 진정하지 못하고 몸을 떨며 팔에 힘을 잔뜩 주어 물동이 꼭지를 힘껏 잡아당기며 응, 그래. 그렇게 좋았단 말이지. 하며 발을 구르자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가 와장창 깨지면서 몸에 한 동이의 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말았다. 이를 본 신부가 다시 말하길. 아, 맞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흠뻑 젖더니 축축해졌어.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목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목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목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민가에 나타나는 도깨비가 하나 있었다. 이 도깨비는 비가 오는 밤에 집안에 촛불을 켜두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겁을 주어 벌벌 떨게 하였는데 겁만 주었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자 도깨비가 마을로 내려왔는데 촛불이 켜진 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옳거니 오늘은 오랜만에 장난을 치고 갈 수 있겠구나.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길. 어흥 이놈 오랜만에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방 안에 있던 남자는 놀라지 않고 멍하니 먼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도깨비는 다시 한번 이 녀석 아주 맛있겠구나. 살과 뼈를 발라서 맛있게 요리해 먹어주마. 도깨비는 다시 인간이 놀라지 않자 실망한 표정으로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아니하냐? 그러자 사내는 술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자 도깨비가 궁금해하며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도대체 뭐냐? 저는 평범한 농사꾼인데 어느 날 밭일을 하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지 뭡니까? 이제 팔자 고친다고 좋아라 했는데 글쎄 욕심 많은 사또가 그 소문을 듣고는 내가 금덩이를 훔친 거라며 그것을 뺏어가고 거기다 곤장까지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나 같은 평민은 사또가 무서워 어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권력이 더 무서운 것을 알았는데 어찌 도깨비가 무섭겠습니까? 하니 도깨비가 그러면 내가 못된 사또놈을 없애고 금덩이를 찾아오면 내가 제일 무섭겠군. 도깨비는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가 혼을 내주고 금덩이를 찾아주었다. 어떠냐 이놈아, 이젠 내가 제일 무섭지? 남자는 그제서야 벌벌 떠는 척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싹싹 빌며 네, 세상에서 도깨비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제서야 도깨비는 체면이 좀 선 듯 으스대며 돌아갔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는 밤, 지난번에 그 사내가 불을 켜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또 다시 나타난 도깨비가 아니, 이놈 저번에 내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이번에 또 겁도 없이 불을 켜고 술을 마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놈 간덩이가 부었구나. 그게 아니라 도깨비님, 또 도깨비님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겨 이렇게 울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좀 제발 없애 주십시오. 하니 도깨비가 아니,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다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지난번에 고생고생해서 도깨비님이 금덩이를 찾아왔더니 글쎄 마누라가 금덩이를 가져가서는 돈을 펑펑 써제끼는데 내 금덩이인데 나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 눈물까지 나지만 마누라가 무서워 어찌할 수가 없으니 마누라 좀 없애 주십시오. 그래. 그래도 같이 산정이 있는데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설마 도깨비님도 마누라가 무서운 건 아니시지요? 이놈 감히 이 도깨비님이 마누라 따위를 무서워하겠느냐? 나를 뭘로 보고? 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나한테 좋은 묘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내 마누라랑 네 마누라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사내와 도깨비 모두 마누라에게 먼지나게 얻어맞았다고 한다. 어느 날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쫓겨온 세 여인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그녀들은 별일도 아닌 것으로 쫓겨났다면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먼저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쫓겨났다니까. 아니 글쎄 한 번은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자기가 피우던 담뱃대를 털어오라고 하기에 그것을 털려고 바깥으로 나갔지. 그런데 마침 둥그런 돌이 보이기에 그 돌에다 대고 담뱃대를 털었는데 그것이 글쎄 돌멩이가 아니라 달빛에 비친 시아버지의 대머리일 줄 누가 알았겠소.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다니까. 그러자 다른 여인이 말을 이어받았다. 아니 시아버지 머리통을 돌로 알고 그곳에다 담뱃대를 털어 상처를 냈으니 쫓겨날 만도 하네 그려. 거기에 비한다면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니까. 나는 시어머니께서 화로에 불을 담아 오라고 하기에 화로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 그만 요강을 잘못 들고 나가서 거기에다 불을 담았다가 쫓겨났거든. 세상에 불이야 또 피우면 그만인 것을 그런 이유로 쫓아낼 건 또 뭐냐고. 난 정말 억울하다니까. 그 말을 들은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이 말했다. 요강을 화로로 알고 불을 담았으니 정말로 바보짓을 했구먼 그려. 거기에 비하면 나는 기껏 좋은 일을 하고서도 쫓겨났으니 정말 너무 억울하다니까. 하루는 우리 집 머슴 칠보기가 너무 추워하는 거야. 마님, 너무 춥습니다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칠보기의 손을 내 가슴에다 가만히 넣어서 살살 녹여준 것 그것뿐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지. 좋은 일을 하고도 쫓겨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매번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부인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구려. 서방님,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앞으로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산속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난 부인 없인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이미 큰 스님께 말씀드렸으니 그리하시지요. 그런데 암자에 들어간 선비는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누라가 보고 싶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우연히 구멍 뚫린 호박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멍의 모양과 색깔이 꼭 여자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그리하여 선비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몰래 호박에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고 즐기고 난 뒤
의자 밑에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비밀은 없는 법. 한 번씩 암자를 찾아오는 선비의 큰 조카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선비를 찾아온 조카가 작은아버지,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이번에는 꼭 과거에 합격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계속 서 있자 선비는 조카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다리 아프게 왜 계속 서 있는 것이냐? 거기 의자에 앉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좋았어요. 조카가 계속해서 사양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물었다. 너와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나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조카님이 언제부터 이리도 겸손하셨는가? 그러자 조카가 웃으며 대답하길. 그것이 비록 채소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의자 밑에 아주머니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그곳에 올라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비밀이 탄로나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런 고얀 놈. 이에 조카가 다시 말하길. 작은아버지, 저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리고 사실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형이 오이가 아닙니까? (70이) 넘은 어느 돈 많은 대감마님이 10수년을 혼자 지내다가 이제가 20을 넘긴 여자에게 세상가를 가게 되었다. 대감은 몇 달간이나 밤이면 밤마다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니 이렇게 밤마다 노력하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꼬? 그래서 하는 수없이 대감마님은 의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젊은 여자에게 새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소? 한참을 고민하던 의원은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여 한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인께는 못할 짓이긴 하지만 젊고 힘센 종을 하나 새로 드리는 게 어떠신지요? 뭐라고? 젊은 종을 하나 들이면 내가 자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것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대감은 의원의 충고대로 젊은 종을 하나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감이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의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덕분에 내 아이를 갖게 되었소. 고마우이, 고마워. 그러자 의원이 의외라는 듯 말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젊은 종을 새로 두셨단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그 말대로 하니 정말 자식이 생겼소. 아이고, 대감마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대감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 종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소.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달구는 하루하루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 만드기를 만나는데 이봐, 만드기, 그 과부 서량댁 알지 않는가? 나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어쩌지? 이 사람아, 포기해. 서방 잃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가 어떻게 해볼 여인이 아니야. 지조 있어서 남정네랑 말도 안 섞는다는 여자야. 거참 빵댕이가 토실토실하니 딱 내 스타일인데 자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나? 자네 잔머리 하나는 알아주지 않는가? 잘 되면 내가 술거하게 사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만드기는 달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될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지 뭐. 그리고 며칠 후 계시오? 안 계시오? 무슨 일로 이런 일은 시간에 오셨소? 아, 그게 오늘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를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소. 소 말이요? 갑자기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좀 곤란하오. 뭐 때문에 그러시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는데 어이, 그건 안 되지.
오늘 우리도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소를 빌려줄 수가 없으니 다른 집으로 가시게. 아니 달구 이 사람아 자네가 어찌 그 방에서 나오는가? 내가 내 집 방 안에서 나오지 그럼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남의 집일 참견하지 말고 그만 썩 물러가시게. 아니 세상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만.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 내야겠네. 이 모습을 본 과부는 나쁘끄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왜 그런 거짓을 꾸미는 게요? 이복의 서량댁 우리네 한평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연약한 풀잎 같은 거라네. 그대가 아직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혼자 이 고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쯤 되면 마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어쩔 수 없다네. 피차 우리 둘 다 외로운 팔자니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과부는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달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후 몇 달 후 아니 이복의 달구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이복의 만드기 나 좀 살려주시게. 자네 머리가 좋으니 좀 도와주시게.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 부인 그러니까 서량이 그 여자가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라네. 왜 전 남편이 그리 일찍 갔는지 이제야 알았다네. 머슴 사는 팔복이가 어느 날 아침 안방으로 들어와 보니 부인이 밤새 정성 들여 기운 버선 한 켤레를 그 앞에 내놓았다. 여보, 새 버선을 만들었으니 한번 신어보세요. 부인 그거 참 잘 되었구려. 내 며칠 전부터 새 버선이 한 켤레 있었으면 했는데 참 고맙소. 이렇게 말한 팔복이는 얼른 버선을 집어들고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한 버선을 벗고 새 버선을 신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느 때와는 달리 버선이 작아서 아무리 잡아당기며 애를 써도 발의 중간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애를 쓰던 팔복이는 버선을 도로 벗어 아내 앞으로 획 던지면서 말했다. 아니 당신 재주는 참 이상한 데가 있네 그려. 마땅히 작아야만 좋은 것은 너무 크고 넓어서 헐렁헐렁해 영 재미가 없고 커야 할 버선은 이렇게 작게 기워서 발에 들어가지 않으니 당신 것은 어찌 매사가 이렇게 거꾸로만 되어 있단 말이오? 하면서 부인에게 짜증을 내었다. 이에 부인도 마주친 눈을 살짝 흘기면서 인상을 쓰고 큰 소리로 대꾸했다. 아니, 당신 몸은 뭐 모두 좋은 줄 아시오. 크지 않아도 될 발만 쓸데없이 커져서 같은 치수로 기운 버선이 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오. 그리고 마땅히 커져야만 좋은 물건은 아무리 만지고 만져 키우려고 했어도 커지지 않으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렇게 매사에 거꾸로이니 난들 어쩌겠소?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소? 그렇게 부부는 서로 옥신각신하더니 결국에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 껴안고 뒹굴며 화해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고을에 대사원이라는 높은 벼슬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대사원이 된 뒤부터 미신을 엄격히 금하는 법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성황당이나 잡귀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데 이 재상은 색을 밝혀 한밤중만 되면 언제나 알몸으로 계집종의 방에 숨어 들어가 몰래 재미를 보곤 하였다. 아이고 사모라, 요 이쁜 것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아. 하지만 부인에게 들킬까 두려워해 언제나 조심조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마루에서 비틀대곤 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일찍부터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하루는 재상이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구판이 크게 벌어졌는지 둥둥 북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다. 몹시 화가 난 재상은 사랑채로 종을 불러들여서 물었다. 아니, 내가 미신을 엄격히 금하게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마님께 말씀을 올려도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니 소인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요. 이에 더욱 화가 난 재상이 직접 가서 따졌다. 이보시오 부인, 내가 지금 미신을 엄금하라고 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집에서 먼저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라의 법이 어찌 지켜지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 3월 년이 밤마다 소리를 치길래 내 알아보니 요 근래 들어 노망난 벌거벗은 귀신이 나타나 대청에 숨어들었다가 가끔씩 방으로 들어가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여 푸닥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소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판을 벌리게 된 것이니 당신이 이해해 주시구려. 이에 크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 재상은 군말 없이 허락해 주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색을 무척 밝혔다. 여보, 나왔소? 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오시구려. 남편은 나갔다 오면 집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짓을 한번 해야만 했다. 이에 부인은 민망하여 남편에게 서방님, 혹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한 잔 마시자 라는 말로 신호를 하시면 제가 곧 작은 방으로 들어가겠으니 당신이 한참 후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는 줄만 알 따름이지 어찌 그걸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하고 그로부터 그걸 하고 싶으면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하루는 장인이 왔는데 밖에서 돌아온 사위가 건성으로 몇 마디 인사를 한 후 부인에게 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곧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다. 상을 다 차리면 나를 부르겠지.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이 그냥 나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모두 불굴의 홍조를 띠고 있었다. 이에 장인이 노하여 집으로 돌아와 장모에게 세상에 딸이란 남만도 못한 것 같소. 당신도 이제부터는 딸년 집에 가지 마시오. 이에 장모가 궁금해 물으니 아니, 무슨 까닭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딸년도 잘 알고 있는데 술을 작은 방에다 담궈 놓고 저희 내외만 들어가 마시면서 나에게는 한 잔도 권하지 않으니 세상 천하에 어찌 이리 몰인정한 딸 자식이 있겠소. 그러니 이제 절대로 딸네 집에 가지 마시오. 이 말을 들은 장모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네 집에 살짝 가서 딸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크게 노하셨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노하셨어요? 저번 날 내 아버지가 왔을 때 너희 내외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만 술을 마시고 아버님께는 한 잔도 권하지 않았다고 크게 노하고 계신다. 이 어리석은 거사, 아무리 서방이 좋아도 눈치껏 해야지. 이에 딸이 말하길 아버지는 잘 알지 못하셔서 그래요. 본래 그 일은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는 술이 없었어요. 만일 술이 있었더라면 어찌 들이지 않고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이 일을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노여움을 풀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니 장모가 집으로 돌아와서 장인에게 말했다. 내 오늘 딸네 집에 갔다가 전번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가지고 왔지요. 일이 여차여차해서 그리 되었을 뿐 실제로는 술이 없었다고 합디다. 하니 그 말을 들은 장인이 내 미처 그걸 몰랐군. 딸내 부부의 방법이 실로 묘하니 나도 지금 한 잔 마시는 게 어떠하오? 하자 장모가 자리를 폈고 일이 끝난 후에 장모가 영감, 한 잔 더 하시지요. 당신 술 좋아하잖아요. 허허, 아니요. 늙은 탓에 이제는 한 잔 술에도 크게 취하는구려. 하니 장모가 아쉬워하며 그럼 할 수 없구려. 매일 한 잔씩 마실 수밖에. 옛날 어느 햇살 좋은 날 정자나무 밑에 가난한 세 친구가 모여 자신들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각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다. 먼저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바라건대 다음 생에는 명창으로 태어나 위로는 정승판서로부터 밑으로는 시정아치에 이르기까지 애간장을 녹여 내 손안에 놀게 하고 사치와 행락을 마음대로 하여 이름을 일국에 날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이를 듣고 난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후생에 바라기를
솔개가 되어 푸른 하늘을 높이 날며 사방을 유람하고 혹시 명가의 예쁜 여종이 고기 광주리를 이고 오는 것을 보면 가볍게 날아 내려가서는 그 고기를 가로채어 다시 높이 날고 싶소. 그러면 그 예쁜 여종이 크게 놀라 어머니를 부르다가 나를 우러러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통쾌하겠는가. 그러자 마지막 남은 사내가 말하였다. 나는 후생에 돼지 새끼가 되고자 한다네. 라고 하자 이 말에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소원이 다 있는 것이오? 이건 정말 별다른 소원이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다른 친구가 묻자 그가 답하기를 돼지 새끼는 태어난 지 불과 6달이면 충분히 색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원인 것이오. 난 그게 너무 부럽소. 난 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 총각딱지를 못 대고 있으니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오. 만약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면 한평생 원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말하니 함께 듣고 있던 친구들이 크게 웃으며 이에 한 사람이 말하길 그런데 이 친구야, 돼지의 육질은 생후 6달이 가장 좋으니 어쩌면 해보지도 못하고 삼겹살이 될지도 모르겠네. 옛날 어느 고을에 여자들 희롱하기를 즐기는 양반이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는 한양 바닥을 휘젓고 다니는 한량이었는데 이번에 사천 고을 원님으로 관직을 부여받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사천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원님은 중간에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마침 저기 뱃사공이 있구먼. 그런데 흥미롭게도 뱃사공이 젊은 처녀가 아닌가? 사천원님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뱃사공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사공, 내가 자네 배 위에 올라타니 기분이 아주 좋구만 그래. 이에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며 결혼한 여자에게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입니까? 사천원님은 개의치 않고 실실 웃으며 한마디 더했다. 그렇소. 그럼 미안하오. 그러면 남편의 성은 무엇인고? 백서방이라 하옵니다. 모시라.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 많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화가 난 여인이 되물었다. 그러는 댁은 뭐 하는 분이신지요? 나는 이번에 부임한 사천고을 원이라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님 댁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1, 2천도 아닌 사천 언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자 사천원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이거 참 정말 만만치 않은 여인네군.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 사천원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다. 잘 가거라, 시끄러운 아들아.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 아니겠소? 사천원은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며 이야, 이거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에 사천원이 웃으며 여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 아들인데 뱃삭슨 다시 돌려주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최만길은 자기가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생각하며 바둑으로 내기하기를 좋아했고 항상 내기에서 이겼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첩이 하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부자 상인이 최만길의 첩을 흠모해 바둑으로 그 첩을 빼앗을 계책을 꾸며냈다. 상인은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말 한 장을 하나 가지고 찾아와서 최만길에게 그것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다. 내 장사하며 중국서 어렵게 구한 말 한 장인데 내기 바둑 한번 어떻소이까? 나도 바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소이다. 좋소이다. 그렇다면 나도 귀한 청자 하나를 걸 테니 어디 한번 더 봅시다. 바둑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최만길은 속으로 기뻐하며 그 제의에 응하니 상인은 일부러 바둑을 쳐서 그 안장을 잃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인은 더 많은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와 또 내기 바둑을 두자고 최만길에게 제의하였다. 내 이번에 실력을 더 갈고 닦아왔소이다. 지난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선비님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 예쁜 첩을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자 최만길은 전에 바둑을 이긴 적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내 아끼는 첩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겠습니다. 그러고 두 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최만길이 첫 판을 지고 말았다. 이에 상인이 최만길에게 계속 져도 정말 후회가 없겠느냐고 살살 긁었다. 어찌 오늘은 저번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절 한번 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지요. 하니 최만길은 오기가 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게요? 3세판이 정석아니요. 하면서 화를 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둑을 계속 두었는데 최만길이 3전 3패를 하고 첩을 넘겨주었다. 결국 첩은 상인의 배를 타고 울며 떠나갔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상인이 찾아왔는데 이보시오 선비님, 이번에도 내기 바둑 한번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은 보물과 그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선 나를 골탕 먹이지 않았소. 하니 상인이 난처해하며 그게 미안하게 됐소이다. 사실 내가 그 첩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게 됐소. 이러다 얼마 못 살고 골로 가게 생겼단 말이오. 그 첩이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오. 그렇다고 일부러 져주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소이다. 하니 부자 상인이 좋소이다. 그렇다면 바둑 둘 필요 없고 그냥 다 가지시오. 그러면 곤란한데 그럼 그냥 보물만 받으면 안 되겠소? 그렇게 상인이 급히 떠나가니 최만길은 첩과 더 많은 보물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칭 세상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는 최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여인 춘자가 최법사를 찾아와 자신의 죄를 고하는데 저기 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서방 잃고 홀로 산 지 몇 년 되니 어찌나 외로운지 그만 목욕하는 돌쇠의 은밀한 곳을 훔쳐봤습니다.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저기 부엌에 있는 대야에 귀한 정수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두 눈을 씻으면 죄가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법사님, 알겠습니다. 그때 마을의 다른 여인 금자가 법사에게 다가오는데 저기 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보살님 말씀해 보시지요. 저도 서방 잃고 홀로 산 지 몇 년 되니 너무 외로워 돌쇠가 우통 까고 장작을 패던 모습에 혹해 참지 못하고 돌쇠를 뒤에서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도 저기 여인이 있는 부엌에가 대야에 담긴 귀한 정수에 두 손을 씻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두 여인이 나오지 않자 궁금해진 법사가 부엌에 가보니 두 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왜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오? 그게 말입니다, 법사님. 제가 두 손을 씻으러 가니 글쎄 인연이 이 귀한 정수의 방댕이를 씻고 있지 뭡니까? 그러니 이렇게 더러워진 정수에 어찌 제 손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있던 중입니다. 눈을 씻으랬는데 어찌하여 방댕이를 씻은 것이오? 네 법사님, 사실은 돌쇠의 은밀한 부분만 본 것이 아니고 돌쇠와 분가분가를 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할 것이지. 법사님, 그럼 저의 죄는 어찌 씻나요? 다른 정수는 없습니까? 정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 다시 오면 되니 염려 마시구려. 이에 춘자가 죄스러운 마음에 그러면 법사님,
이 더러워진 정수는 버리고 대야를 깨끗이 씻고 나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깜짝 놀란 법사가 아니요, 됐소. 날도 어두워지고 위험하니 그냥들 돌아가시오. 네, 좀 이따 저녁도 지어야 하고 따로 쓸 때가 있어서. 그렇게 법사가 정수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어려서부터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친구 3명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셋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덕구는 마을에서 제일 미녀로 소문난 오월이에게 장가를 들었고 팔구는 얼굴이 조금 모자란 춘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만길이는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은 대낮부터 주막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밤일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먼저 덕구가 나는 밤마다 5번씩 거사를 치른다네.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이쁜 마누라 얼굴을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니까. 팔구 자네는 어떤가? 나야 뭐 한 번도 힘들지. 낮에 일하고 오면 잠자기 바쁘지. 뭐하러 그 짓거리 하느라 힘 빼는가? 하니 덕구가 슬슬 놀리며 하기야, 자네 마누라 얼굴을 보면 있던 힘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미안하네, 미안해. 내 농담으로 해본 말일세. 허. 이 친구 벌써 취했군. 취했어. 그건 그렇고 덕구 자넨 옛날부터 나한테 글 공부나 씨름이나 뭐든 상대도 안 되었는데 장가 하나 잘 갔다고 유세 떠는구먼. 나도 자네 마누라라면 5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네.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자 만길이가 나서는데 왜들 일어나?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 한잔하는데 그깟 밤일이 뭐라고? 5번이면 어떻고 1번이면 어떤가?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둘 다 참으시게. 하니 두 친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이봐 팔구, 미안하네. 내가 말이 좀 지나쳤네. 아닐세. 나도 미안하게 되었네. 화가 나 말이 혼나왔어. 하니 만길이가 그래 화해하니 얼마나 좋은가? 술이나 마시자고. 하며 팔구에게 말하길 이쁜 여자는 다 얼굴값 하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네. 그리고 사실 밤기술은 자네 부인 춘자가 오월이보다 훨씬 낫다네. 그렇게 만길이는 두 친구에게 떡이 되도록 얻어터진 다음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하늘나라의 여러 선녀 중에서 유독 바람기가 심하고 속세에 관심이 많은 선녀가 있었다. 아, 하늘나라는 너무 따분해.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없고. 여기 있는 도령들은 순진해서 하늘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다 어쩌다 어느 선배 선녀가 지상에서 나무꾼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선녀는 남자를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는 어느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연못으로 찾아갔다. 선녀는 듣던 대로 옷을 훌훌 벗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잘생긴 나무꾼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옳지. 드디어 나의 수건을 원없이 풀게 되는구나. 저 잘생긴 나무꾼이 틀림없이 내 옷을 훔쳐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선녀가 있는 쪽을 슬쩍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도끼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뭐야? 아직 날 못 본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선녀는 좀 더 나무꾼 근처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를 본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한 선녀는 할 수 없이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봐요, 나무꾼 씨. 소문 못 들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도대체 왜 날개 옷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여기 금도끼 준다는 실령님 소문 듣고 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남씨는 돈을 많이 벌어 일만금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무서운 종을 보내 철저히 독촉해 받아오도록 했다. 하루는 새벽에 남씨의 종이 돈 1000냥 받을 집으로 가니 그 집 부부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종은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는 언제 잠을 깼는지 어느새 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남자가 한창 열을 올려 행사를 하는데 부인이 어리광을 부리듯 말하기를 여보, 우리 일할 때 너무 좋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도 좋소? 그렇다면 다행이요. 나는 오늘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을 모르겠소. 여보,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좋지 않다고 하나요? 이에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이 남씨 영감 집에서 천냥 빚을 받으러 오는 날인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종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소. 이 소리를 들은 종은 그만 빚독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뢰기를 나으리, 소인 비록 종놈이지만 그런 정황에서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막된 놈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종의 이야기를 들은 남씨는 무릎을 치며 한탄한 후에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말하기를 대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인간 최고의 기쁨이거늘 내 어찌 돈 때문에 여인들의 그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여인들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는데 내 그동안 여인들의 원망을 많이 샀도다. 여봐라, 이제 가서 모두에게 이르기를 잠자리를 할 때마다 50냥씩 빚을 없애줄 테니 마음껏 즐기라고 알리거라. 그리고 한 달 후 빚진 마을 사내들이 몰려왔는데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누라 때문에 제 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요. 나으리, 제발 그냥 빚 갚게 해주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름에 환장한 춘복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춘복이가 똥줄 탄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자 이를 본 그의 마누라 금자가 묻는데 아니, 당신 얼굴이 왜 그렇소? 부인,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소? 왜 그러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딱 한 판만 하려고 했는데 글쎄 하다 보니까 집에다 소에다 전부 다 날려먹었소. 아니, 뭐라고요? 당신 이제 노름 끊었다고 하지 않았어? 또 병이 도진 것이요? 정말 미안하오. 내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다가 딱 한 판만 한다는 것이 그만 다 털렸소. 사흘 안에 안 갚으면 당신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다 노비로 넘겨버린다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어떡하려고 그랬소? 이제 어떡하오? 정말 미안하구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정말 방도가 없는 게요? 거식이 그게 하나 있긴 한데 무엇이요? 빨리 말해보시오. 내가 돈 갚아야 되는 그 인간이 바로 비단장수 최노인인데 그런데 최노인이 당신을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인간한테 딱 20번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는 거 그거 말이야. 아니, 뭐라고요? 그게 말이요, 방구요? 그 노인이 노망났나? 그리고 당신은 그게 마누라한테 할 소리요? 부인, 눈 딱 감고 20번이면 돼요. 한 번에 20냥으로 쳐준다고. 안 그럼 우리 가족 다 노비로 팔려가야 한다고.
이때 부엌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춘복의 어미가 아니 뭐라고? 이 못난 놈아, 쟤 버릇해 못 준다더니 또 노름을 해. 그리고 20밤을 보내라니 그게 어멈한테 할 말이냐 이놈아.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이놈아, 그건 그렇고 비단집 최노인이라고 했지? 네 엄니, 그 양반이 엄니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잠시 생각하던 엄니가 그래, 그렇담 걱정하지 말거라. 이 어미가 1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했다.